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2022년도 4월 2일 오늘 시행했던 이제 국가직 9급 세법 개론 기출문제 가책형으로 이제 해설 및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르는 그 결과가 이제 열심히 했겠지만 오늘 치른 시험이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도전한 이 시험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힘들게 치렀던 이 시험이 이제 합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어서 이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다음 결과를 위한 과정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오늘 어쨌든 수고 잘했고, 만약에 오늘이 정말로 합격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합격된 이후에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노력들, 고생들 잘 판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속된 그런 시험과 도전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성취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가 다음 시험 합격을 위한 과정인 사람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쨌건 뭐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이 합격의 결과가 정말로 합격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이것이 뭐 단일한 한 번의 도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러한 부족함, 약점 잘 보완해서 여러분들 다음번의 결과는 정말로 합격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첨부 파일 들어가 있죠. 그 첨부 파일에 이제 총평하고 문제하고 해설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급하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 계속해서 문제 풀다가 해설을 잠깐 볼 때도 있으니까 그 자료 조금 옆에다 준비해 두시고 자료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출제 범위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요 5군데서만 나왔네요. 그래서 자, 뭐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확대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좀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땐 나오고 어쩔 땐 안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획일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데서는 항상 나오고 안 나오는 데서는 항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7급에서는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있고요. 상증세법.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한 번 안 나왔지 계속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올해는 상증세법도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에서 5문제, 국세징수법에서 1문제. 원래 이거 통상적으로 2문제씩 나오는 건데 일단 올해는 국세징수법을 주된 주제로 한 것이 1문제 나왔어요. 주된 주제로 한 것이 1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안에 하나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부가가치세 4문제, 자, 법인세법이 6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6문제가 나온 것 중에는 또 법인세랑 소득세랑 같이 물어보는 게 1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완전한 6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자, 소득세법 4문제인데 또 소득세법 4문제에서도 이 국세기본법하고 희한하게 소득세법하고 연결해가지고 2개의 법을 섞어서 낸 문제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뭐 명확하게 법별로 몇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통상적인 추세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뭐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어떤 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런 것들보다 평상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법 5문제, 국증법 2문제, 그리고 법인세법 4-5문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4문제 언저리, 그 정도의 범위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어쨌건 출제 경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굳이 뭐 난이도를 구분해가지고 상중하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제 기준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기준으로서의 상중하를 보면 일단 좀 어려운 문제들 한 3문제가 있었어요. 그 3문제 중에는 그냥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었고, 지엽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문제, 3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10문항이 중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수준이라는 건 또 일단 뭐 제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강조한 거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어쨌건 통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중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던 어떤 공부를 했던 세법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가 7문제 있었습니다. 하수준 7문항. 그래서 이번에는 상수준 3문항, 중수준 10문항, 그리고 하수준 7문항.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구성을 좀 보면 이제 작년에 지방세법이 아주 참 극혐이었지, 진짜. 옳은 걸 고르는 게 11문제가 나왔었던 아주 이상한 구성으로 해서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었는데, 오늘 우리 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2문항,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13문항, 그리고 박스형으로 나와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몇 개인가 묶인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2문항, 그리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 계산형 문제가 3문항이 나왔는데, 이따가 뭐 보겠지만 항상 시험 준비할 때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세법은 계산 문제 799에 몇 문제씩 나오느냐. 뭐 문제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몇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오늘 3문제의 계산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세법에서의 계산 문제는 이론적 규정을 그냥 숫자화 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건 숫자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3문제가 섞여 있어서 옳은 거 2문제, 틀린 거 13문제, 그리고 박스형 2문제, 계산형 3문제,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어떠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참 답하기 어려워요. 뭐 제 생각에는 평이했습니다. 어쨌건 뭐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의 공부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한 과목만 일정한 시간에 푸는 것이 아니라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세법을 어디다 집어넣느냐도 또 그 세법의 난이도를 다르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통상적으로 매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딱 적정한 수준의, 이제 세법이 올해부터 전공 과목이 됐으니까 전공 과목으로서의 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재작년 2020년도가 제일 어려웠고, 작년은 재작년에 미안했는지 작년은 조금 평이하게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서 이제 상중하의 문제들이 좀 고루고루 배분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뭐 적정한 문제다라고 판단되고요. 출제 오류나 잘못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총평에다가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세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말해도 시험을 봐서 이제 눈물을 흘려봐야지 아는 거야. 세법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안다는 것과 문제를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시험 문제로 접했을 때 정답으로 맞추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한국사, 국어, 영어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나 세법과 회계는 무조건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조문대로 알거나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한 건데, 실제 우리 문제를 낼 때는요, 출제자들이 그대로 내지 않고 응용하거나 변형해서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응용하거나 변형해서 낼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알고 암기해서는 응용 변형에 대한 그런 적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이 규정의 취지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규정들을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이 규정들을 어떻게 변형하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내가 그 취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내가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간 문제들은 이게 변형되거나 응용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그 촉박하고 긴장된 시간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실력 키워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는 실력 키워야 되는데, 제가 총평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력 키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실력이 커진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험 전 1, 2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된 것이 뭐냐면 실수 줄이기입니다. 커진 실력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실력 키우기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실수 줄이기라는 별도의 작업을 마무리로서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목표하는 성적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번 시험에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이 불확실성 강한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변동성 없이 안정된 성적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가 목표한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법은 언제나 항상 이해를 위주로 한 논리와 규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다고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며 실력이 높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아야 그 원하는 점수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용되고 변형되고 불확실성 있는 이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해 나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항상 이해와 반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어쨌건 제가 매년 총평에다 쓰는 얘기예요. 세법이라는 과목의 특수성 잘 이해하고 어쨌건 점수 잘 받은 친구들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랄지라도 빨리 약점 보완하고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음 기회에서는 조금 더 견고한 그런 실력과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이제 문제 보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이제 그 수업에서 그때 그 내용인데 라고 떠오르는 무릎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오늘 시험 봤던 5과목에 대한 채점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해보세요. 답만 체크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중에서 과연 내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틀린 문제는 몇 %나 될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문제를 틀렸어.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몰라서 틀린 문제는 분명히 5문제 이하야. 반대로 말하면 15문제가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거나 착각해서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실수 줄이기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찬 실력 하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무리 점수를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그래서 재화의 수출은 뭐 여러 가지 수출의 공급 시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적일이었죠. 선적일. 그죠? 일반적 수출은 선적일. 수출 신고가 끝나더라도 선적이 되어야 수출된 걸로 보는 것이고, 재화의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언제 배에 물건 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들은 이제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 그때가 이제 수입자에 대한 공급 시기,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지문으로 확인하기 힘든 그런 뭐 좀 지엽적인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가 지자체한테 기증, 증여적 무상으로 이렇게 원조해 주거나 도와주려고 넘겨오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붙일 리 만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응용하자면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자체의 기증이란 말 자체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상 공급.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가 지자체의 무상 공급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의 과세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이건 과세됩니까? 이것도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외국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대가성, 보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뭐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간 또는 공급 의제 등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돼도 과세가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국내든 국외에서든 어쨌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그냥 그 재화의 가격뿐 아니라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각종 부가세, 간접세 다 더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의 과세 가격에 그 관세 그리고 이것저것 다 붙은 이제 그런 금액을 재화 수입 시에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자, 이 말은 이거는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하수준의 문제.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 재화 수입 시 통관될 때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누가 합니까? 세관장이 해야 되는데 그 세관장이 일일이 그 재화 수입자의 집들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납세지를 넘기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재화의 수입은, 재화 공급은 이런 말을 썼어요.
기간과세 방식이다. 그러나 재화의 수입은 건별 과세 방식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재화의 공급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하나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에게 과세 기간 동안의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신고 납부를 통해서 기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재화의 수익 같은 경우는 매 재화가 수입될 때마다 세관장이 건건이 그때마다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여부에 불문하고 비사업자인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 건별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기간으로 합산해가지고 그놈의 장소에서 관할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계속 수입될 때마다 그 세관 소재지에서 그 세관장이 과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들었던 그 수업 내용도 잘 기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하수 수준의 문제입니다. 성립식이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인세 납세 의무,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러한 기간과세국세들은 전부 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지만 법인세 중에서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인해서 실현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은 해산하는 때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얘들은 납세 의무가 과세 기간이 끝나야 성립하는 건데 원천징수되거나 납세주합 징수되거나 중간연합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인 성립시기 이전에 이미 납부 징수를 해서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멸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시 성립된다는 것은 이건 법적, 논리적 모순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칙적인 성립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서 과세기간 중에 미리 걷어가는 기납부세액 등에 대해서는 성립시기 특례를 두어서 그럴싸한 날을 성립시기로 땡겨 적용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소득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 확정 국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지문이 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보고 오케이, 2번 보고 아이고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5초 동안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하여서 확정시키는 신고납부 국세인데 만약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로서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2차적 확정권자인 정부가 정부 부과 세목의 예에 따라 결정을 통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죠. 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성립시기 이전에 납부 징수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시기 특례에 해당하고요. 얘도 성립한 때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까지 되는 자동 확정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틀린 문제는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야, 이거는 진짜 3초. 1번 지문 보고 나서 틀렸다라고 딱 짚고 나머지 보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는데 여기서 징수 의무자는 세 놈이고 나머지들은 싸그리 납세 의무자라 그랬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징수 의무자 3명 외에는 전부 다 납세 의무자인데 연대 납세 의무자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1번 질문 틀렸고. 자, 2번.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굉장히 논리에도 안 맞고 불친절한 용어의 정의다 라고 제가 맨날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수 없다는 것도 얘기했었고. 자, 보증이란 이런 자. 2차 납세 의무자란 보충적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면 납세자한테 징수하는 건데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차적, 보충적으로 그때 납세자를 가름한단 말은 대신한단 말이라 그랬죠. 대신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자, 3, 4번은 옳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풀면서 내 생각 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만날 얘기했잖아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거 틀리다라고 내가 그냥 귀에 닳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그 원천징수세 계산 하에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와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원천징수세 계산 산식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질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보자마자 땅 틀린 걸로 알아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일반적인 소득세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액비를 빼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입증된 필요액비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근로소득공제, 이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서 그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죠. 자, 일용 근로자에게는 일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요. 당연히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을 돌려주겠어요? 당연히 넘어가는 금액이 없는 걸로 하겠지. 요게 그 얘기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되 한도가 있다. 자, 요거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규정이죠. 신설된 규정.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는 2천만 원 한도,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 한도.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쨌건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우로 한 거야 그냥. 어쨌건 뭐 나는 강조했는데 뭐 나한테 수업을 안 들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중수준이다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뭐 하수준이다라고 뭐 평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뭐 인도와 양도의 차이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도는 점유권의 이전,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 그래서 점유권이 이전되든 소유권이 이전되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다 과세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했고요. 자, 용역의 공급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인적 서비스, 영무의 제공. 두 번째, 물적 서비스,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이라든지 시설물의 임대, 빌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의 대여. 만약에 부동산과 권리를 팔았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얘네들을 빌려줬다, 임대했다. 그렇다 그러면 걔네들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영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4번부터 볼게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얘는 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재화의 수입이냐 아니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명하고 기억나요?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에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도 재화의 수입이고, 외국에서 빈배가 출발해가지고 공해상에서 수산물 등을 잡거나 채집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도 재화의 수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려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이제 배에다가 선적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출 재화의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식이기 때문에 선적되고 나면은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선적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물품인데. 그런데 선적을 했는데 이제 외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그 물품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다시 반입됐다 그러면 이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자 그랬죠. 이것은 선적 시점에 외국 물품이 된 걸로 봐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반입되게 되면 얘는 수입이다.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되어야 외국 물품이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보세구역에서 반입되는 것이 재화의 수입인데, 얘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이잖아. 그럼 선적하지 아니했으니까 이것은 외국 물품 아니라 우리나라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일반적 재화의 국내 공급으로 봐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말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자, 양도소득의 범위. 자, 제가 얘기했죠.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나오면 개의 쉬운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려운 걸 낸다 그러면 누구나 다 틀릴 거다. 그래가지고선 개의 쉬운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지고 따로따로 내든가 조합해서 내든가 해서 골라내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양도소득세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이것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인데, 이중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얘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권적 성격을 부여받아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얘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 양도소득이 아닌 것이고, 지상권 양도. 자, 만약에 이게 지역권 양도잖아요.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열거되지 않았어. 그리고 지역권 자체로서 양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격이 걸리고요. 어쨌건 뭐 지상권의 양도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냥. 양도소득세 1그룹 과세 대상 자산으로서 떠올라야 될 것이고. 자, 이것도 리을도 얼마나 강조 많이 한 겁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영업권 단독양도, 기타 소득. 그런데 영업권을 1그룹으로 과세가 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에 포함시켜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취지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영업권의 단독양도 얘들은 각종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만 해당되고요. 7번, 법인세 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다는 말만 듣고도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야 돼?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잡아야죠. 그래서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 아니면 뭐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그죠? 1번 질문 맞고요.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대.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대주주 딸내미 담임 선생님한테 100만 원짜리 원피스 사주고 회사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면 이건 접대비고 나발이고 떠나서 손금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손금,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고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주주에게 배당 처분해야 되겠죠. 자,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대요. 자, 제가 법인세법상 기부금 구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법정 기부금 4가지만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지정기부금, 고인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거하고 종교단체, 새마을사업기부금, 불이웃돕기기부금 이런 것들만 알아놓으라 그랬죠? 다른 건 못 나와. 그래서 얘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법정기부금인 이제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이야. 그럼 걔네들을 금전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다니까 뭡니까? 법정기부금의 현물기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부금의 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얘들은 장부가액으로만, 그리고 그 이외에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비지정기부금은 얘들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번은 뭐 틀린 거죠. 근데 뭘로 해도 틀린 거잖아. 시가에 따라 선정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PPT를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7번 문제 4번. 맞나? 지금 5번 문제 4번하고 7번 문제 4번하고 지문이 같네요. 다른 사람이 문제 냈나 봐요. 이상한 문제고. 자, 어쨌건 맞는 질문이고.
자, 8번 문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상이라고 했어요. 상이라고 했어.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상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게 과연 상의 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내가 여러분들 너무 배려한 표현이야. 잘 보세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자, 지출 당시 송금으로 인정된 것을 나중에 돌려받았다면 걔는 그때 과다하게 과세가 안 된 거니까 돌려받으면 입금으로 봐야죠. 그런데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손금 불산입 항목을 다시 환입받았다 그러면 얘는 입금으로 보면 안 되지. 그 당시에 과세가 된 거니까 돌려받았을 때 과세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를, 이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라는 말을 빼도 좋아. 이걸 빼도 어차피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근데 친절하게 이 말까지 나왔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환급받았을 때 얘는 당연히 입금 불산입이죠. 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나는 이거 기본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맨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설명했다? 자, 감자차익 입금이 아니야.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입금 아니죠. 알아. 그런데 이 표현이 감자차익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몰라. 라고 한 표정과 내용 기억납니까? 감자차익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고 법정 용어긴 하지만 어쨌건 시험 문제는 감자차익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자차익의 상법상 정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감자차익의 세법과 상법상 정의가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자차익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등에 든 금액과 얘네가 결손금, 잉여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 이게 감자차익 아니에요. 감자차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거잖아. 감자차익은 외부와의 손익거래가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차익, 합병 분할 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포괄적 이전 차익 전부 다 자본거래들 입금 불산입이잖아.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게 감자차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세법은 1단계 이해하고 2단계 정리한 다음에 3단계 뭐 하라고? 원조문 확인하라고요. 원조문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이없이 이런 것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걸 알았나 봐. 그래서 이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 애매해서 얘를 틀렸다고 잘못 판단하면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게 돼.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익 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얘기는 뭡니까? 한국에 있는 갑이라는 법인이 이제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출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A는 갑의 P2 자회사가 되는 거죠. 자, 이 자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큼 벌었어요. 100만큼 벌었는데 미국 법인세 예를 들어가지고 20% 해가지고 20만큼 미국 법인세 냈어. 그래가지고 세후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80만큼 발생했다면 그 80만큼을 요 갑이라는 법인에다가 배당을 치겠죠. 그러면 갑의 한국의 국내 소득이 만약에 200이고 외국으로부터 180 배당받았으니까 국외 원천 소득이 80일 때 이 80이라는 소득은 외국에서 법인세를 떼고 난 이후의 세후 소득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가 되니까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해?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하는 거죠. 그러면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그냥 외국에서 낸 20을 그대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소득세 그로스업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세 전소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60
만큼 나오면 여기서 그 가산한 금액을 차감해주는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외 배당에다가 세 전소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0만큼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소득세법상 귀속법인세와 동일한 형식으로 더해주는 요 금액을 어떻게 더하겠어? 당연히 입금 산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는 요 20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80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20의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 배당금의 80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그 20은 어떻게 한다? 입금으로 봐서 소득금액 늘리고 나중에 세액 차원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임퓨테이션 제도로서의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 자,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이게 뭐야? 채무 면제 이익이죠. 채무 면제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 결손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 결손금은 뭐예요? 발생연도 제한 없이 세금 줄이는데 써먹지 않은 결손금들을 말하는 거죠. 걔네들을 보존하는데 충당했다면 얘는 뭐 입금 불산입 기타 하는 거 아닙니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질문. 틀린 것은 1번만 틀리고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난이도 상은 줬어요. 뭐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조문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배우고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내가 공부하고 아는 건데 원조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시험 문제 지문에 연결시키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시사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법령상 각사업무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 문제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세무 각사업무다 소득금액 계산하라는 거니까 먼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억 원. 그리고 나서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하면 되는데,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 1,0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얘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9천만 원이었을 텐데 얘를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뭐만 입금으로 봅니까?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 증만 입금으로 보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잖아요. 그러니 얘들은 세법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데 장부의 수익으로 계산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입금, 불산입, 1,000만 원 해야 되겠죠. 소액주주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대요. 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택 유지관리비는 소액주주 임원이 아닌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이지 나머지 직원, 그리고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거죠.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비용 계산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자, 일단 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도 우리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의 2번이가 3번이가 열거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열거된 걸 떠나서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한번 보세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세법과 각종 법률들이 종업원 지주제도를 시연하는 가장 좋은 제도로서 세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나오면 무조건 혜택을 주거나 무조건 불이익에서 배제한다. 이 말 기억납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에서 배제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도 손금인 거예요. 그냥 손금으로 보는 것을 비용 계산한 거니까 얘는 별도의 조정 없겠죠. 자, 상근이 아닌 임원, 비상근 임원이죠. 비상근 임원도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지. 사회이사들 보수 안 받으면 그걸 누가 해줍니까? 비용 계산했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상근 임원이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근 임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보수를 과다지급액, 초과지급액을 지급했다면 그럼 그 부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배제해야 되겠죠. 성금 불산입해야 되겠지. 그런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요 보수 100만 원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비용 계산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죠. 9천만 원이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1단계 이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2단계 결산에 어떻게 계상했느냐 봐서 조정의 내용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9천만 원. 이게 계산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숫자를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형 문제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것 뿐이다. 자, 10번 문제. 자, 요것도 상이후로 구분해놨어요. 이건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무조사 원칙 중 통합조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할 거면 모든 세목 다 통합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가 있고 또 예외적으로 부분조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통합조사 원칙, 예외적으로 특정 세목 조사, 그리고 부분조사. 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 수업에서는 얘기 안 하는 부분이야. 기본 수업에서는 지엽적이어서 얘기 안 하는데 문제 풀이 단계에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부분조사 같은 경우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조사 사유는요, 여기 뭐 기타 등등인데 6번 기타 등등 이와 유사한 사유 등 해가지고 6가지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3, 4, 5, 6, 요 4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조사 사유는 얘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와 얘를 구분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문제는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면은 납세자 권리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런 공부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분조사 시에는 2회를 초과해 실시할 수 없다까지만 알아두고 얘네 둘에 대한 구분은 포기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사유든 요거는 이제 아마 3번인가 4번인가 사유에 해당할 거예요. 요 사유가 뭐든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은 특정 세목조사, 이런 사유 특정 세목조사, 이런 사유 부분조사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 사례에 대한 예외의 사항들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엽적이긴 한데 지엽적인 것 치고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을 문제냈기 때문에 골라내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제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문 자체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상당히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을 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수준의 문제로 구분을 해놨고요. 자, 11번 문제. 이건 뭐 즉시상각 의제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거는 하 중에서도 뭐 역대 법인세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하죠. 자, 나머지는 다 떠나서 이 3번을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원상 회복, 파손에 대한 복구, 뭐 도장,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얘들은 원상 회복,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이 아니라 600억을 초과하더라도 얘들은 그냥 단기 손금으로 되는 거지 즉시상각 의제니 뭐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3번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얘가 만약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자산 계상에서 연체에 따라서 상각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해가지고 감가상각 시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니까 소액 수선비 규정, 즉시 상각 특례 규정 적용되어서 얘들은 뭐합니까?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감가상각 시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의 결산에 반영하면 전액 다 송금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2번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거랑 또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출제자는 뭐 여러분들한테 맞추라는 문제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손실은
처분한 게 아니라 폐기된 상태에서 그 폐기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 남겨놓고 비만 가격이 남겨놓고 결산에 반영하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맨날 문제 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지문부터 읽어 나가 봐봐. 이거 뭐 어려우니 안 어려우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짧은 지문부터 딱 읽고 나서 보면은 보자마자 이거 틀렸네?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뭐 1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현행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는 엄격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6가지 중 열거되지 아니한 그 6가지 외의 자산은 납세담보로 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고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그랬고, 우리 시험, 세무사 시험 다 국세징수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에서 납세담보가 될 수 없는 자산으로 예시가 된 거는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보석, 귀금속, 그리고 자동차하고 골프이용권. 그 3가지 중에 2가지 나왔네. 보석, 자동차. 그죠?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는 엄격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될 수 없다. 알겠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3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익 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앞잤다고 뒷잤다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누군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면요, 이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얻는 자의 귀속 시기는 당연히 권리 의무 확정주의, 주총 결의에 따라 가지고 땅땅땅 한 날.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일이 되는 거고요. 금융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현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외적으로 기간경감을 계상하면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지급받은 날, 실제로 수입된 날. 법인의 퇴직소득 금액 중 한도 초과 금액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들, 가짜 퇴직금들. 가짜 퇴직금들은 수입시기, 귀속시기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이 표현 기억나나 보세요. 공적연금소득은 국가 등 공적 주체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될 날이 도래하면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볼 수 있어. 반드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사적연금은 운용 주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연금 불입하는 거 못 받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받아야 받은 거야. 연금 수령한 날. 그런데 공적연금은 무조건 지급받아야 한 날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무조건 지급이 돼. 그래서 지급받기로 한 날. 기억납니까? 그래서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일 또는 지급받은 날이고. 그 구분 당연히 해놔야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자, 14번 문제.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객관식 세법 하드 테스트와 베이지 테스트에 아마 이와 관련된 지문이 3개가 있을 거예요. 3번 지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개인의 소득은 2배사 근연기를 종합해가지고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그 6가지 소득들을 합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인 사업소득에 있어가지고 개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무관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다만 죽거나 떠났을 때만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될 수 있지, 사업을 개업하거나 폐업한 것은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객관식세법에 3개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쨌건 우리 객관식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 쉽게 마셨을 겁니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내국법인은 설립 등기일로 하고요.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누구야?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정관의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이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법령 또는 정관의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고, 자, 사업연도는 유일하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세 중에서 법인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있는데
직전 사무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세무서한테 신고하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던 이제 그러한 지문이고요. 자, 15번 문제. 국세기본법 및 이렇게 사실 정답은 국세기본법 문제여가지고 국세기본법에 카운팅을 했는데 어쨌건 국세징수법이 또 이렇게 섞여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1번 지문 제가 아주 큰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한 거 기억납니까? 구가산금에 대한 얘기죠.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정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정 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 이게 구가산금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산금이어서 국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납부고지 없이 독촉장에다가 섞어서 징수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국세가 아니었던 가산금이 납부지정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이제 가산세가 됐으니까 국세가 돼버린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전까지는 국세에 있어서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납부고지 없는 독촉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산금이 국세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걔한테도 따로 뜯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든가 아니면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든가.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촉장을 발급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물적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래요. 양도담보권자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독촉 없이 곧바로 압류를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얘는 도달한 날에 고지서 까보니까는 이미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라 송달이 지연됐기 때문에 돈 준비할 시간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납이 돼버린 건데 이런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해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게 되죠. 자, 4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이렇게 봐주는 기간에는 그때는 징수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징수권 행사 불능 기간으로서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쉬운 문제야. 너무나 쉬운 문제.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 중단 사유 4가지, 정지 사유 6가지 얘네를 표현을 달리하거나 그 중에 고춧가루 끼거나 하는 거 이런 거 견고하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럼 역시 또 제일 짧은 지문 읽어보면 나머지 읽지 않아도 그냥 답으로 찍고 5초 내로 넘어갈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대손금이라는 파트의 관건은 이 대손 사유고 대손 충당금에서의 관건은 대손 충당금 세법상 설정 한도다. 그러면 대손금이라는 것에서의 대손 사유는 결산조정 사유와 신고조정 사유로 나눠지는데 이 결산조정 사유냐 신고조정 사유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아니면 얘들의 손금 귀속 시기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손금 귀속 시기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왜냐?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 사유라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의 의사에 불문하고 관련 법령이 그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장부의 대손 처리를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면도의 손금으로 됩니다. 그러나 결산조정 사유는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의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여전히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여전히 채무자는 돈 갚을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법률이 판단하기에 얘는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대손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결산에 반영하면 굳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유가 결산조정 사유이기 때문에 결산조정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서 손금이 아니야. 그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 틀리면 나한테 좀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냈고 객관식에도 냈고 문제마다 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1번 신고조정 사유, 2, 3, 4 결산조정 사유.
그런데 다 제대로 얘기했는데 2번은 결산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이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 표현까지도 항상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 표현은 뭘로 가야 돼?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뭐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난이도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많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번 문제.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라고 하겠죠. 소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 2022년도 일기 과세 및 면세 사업의 공과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래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공통 사용자와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서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놈과 공제받을 수 없는 놈이 있겠죠. 그러면은 공통 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놈과 공제받을 수 없는 놈이 있을 텐데 공제받을 수 있는 놈은 누구겠어? 얘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되겠죠. 공제받을 수 없는 놈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통 매입세액은 이제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공통사용자의 매입세액으로서 그 사용분이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안분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25만 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10만 원, 그리고 과세 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20만 원. 그럼 이 20만 원을 총 공급가액 500만 원 중에서 과세가 60%, 면세가 40%네요. 그럼 5, 6, 30 20만 원이니까 2, 3, 6 아니 2, 3, 6이래. 2, 6, 12만 원, 8만 원 구분해가지고서는 얘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고 얘가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이겠죠. 18만 원이겠지. 나는 뭐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이게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하고 요거 안분해야 되는데 면세 부분이 5분의 2, 40%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40%니까 8만 원 해가지고 18만 원, 3번이 되겠죠. 여기서 굳이 실수를 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만 해가지고 8만 원만 계산한 사람들 1번으로 찍어가지고 실수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 허술하게 문제 푼 거죠. 그죠? 저기서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은 이라고 물어봤으면 1번이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 관련 매입세액 10만 원이 포함되어서 18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계산 문제 아니에요, 역시. 자, 18번 문제.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뭐 소득세가 좀 섞였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 자, 우리 이 얘기 기억납니까? 수시부가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정규 법인세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수시부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면제 사유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맨날 이 양아치 규정이라 그랬잖아. 수시부가 시에는 그 종합소득공제 얼마만 해줘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만 해주잖아. 근데 수시부가 후 아무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어떻게 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특별세액공제 받지 마라. 그런 굉장히 그 양아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수시부가 후 추가 소득이 없을 때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칙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예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 시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예정신고를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시켜서 양도세, 증여세 함께 신고해라 라는 취지에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신고에 있어가지고 소득세에서 4개월 이내라고 말하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 본 적 있어요? 법인세에서 연결납세 제도에 대한 법인세와 그리고 성실신고에 대한 법인세 이거나 4개월이지 소득세에서는 4개월 내에 신고하는 게 없잖아요. 자, 틀린 것이고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신청도 30일 이내, 청구도 30일 이내,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도 30일 이내, 30일, 30일이죠. 불복과는 달리 과적 청구는 9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이거는 뭐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빈출된 지문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가 복구된 날 아니고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 아니고 그 다음 날이다. 해서 이것은 옳은 지문 고르는 거지만 이것만 보고 나서도 옳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접해본 지문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이 틀리고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부가가치세 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가 좀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문제가 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싶은 조금 뭐 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1번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시설물이라든지 뭐 재화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용역 제공은요, 시설물 그 재화의 이용에 대한 용역은 걔네들을 사용하는 때야.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복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계속적 공급 등에 있어서 선불 또는 후불로 받았을 때, 또는 간주임대료 뭐 이런 것들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건 해설을 좀 보세요. 해설을 좀 보시면 해설 1번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이 두 개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시행령에서 뭐라고 있냐면 법률상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장기할부 판매라든지 중간지급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해가지고서는 뭐 간주임대로라든지 이제 용역 공급하는데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가지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았을 때 그때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런 예외들이 있는 거죠. 어쨌건 간에 뭐 그런 문제인데 얘는 하나가 빠진 거야. 그냥 법률에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 틀린 거라는 문제인데 뭐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뭐 틀린 지문이에요. 자,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받았다. 선발급 특례 충족했네요. 그럼 선발급 특례가 충족되면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 시기야? 선발급한 날이 공급 시기야? 선발급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선발급 특례 어떤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선발급 시점을 공급 시기로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공급 시기 때 발급한 걸로 봐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가를 받은 때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대요. 이건 뭐야? 결과적으로 권리 사용에 대한 계속적 공급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대가를 선불로 받았으니까 얘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과세시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그런 유형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맞는 건데 어쨌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지문이고 이상한 지문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으로 체크를 해놨고요. 요것도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요것도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인도를 하고 인도일이 공급시기지만
인도일 이후의 대가를 나눠받는 부분에 대한 특례라고 했어요. 인도일 이후의 대가를 나눠받는 부분에 대한 특례. 따라서 인도일 이전에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선수금으로 봐가지고 인도일이 공급식이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지만 이때는 공급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중간지급 조건부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의 경우는 얘네들은 이때 인도가 일어나. 그런데 얘들은 인도일 이전에 돈 받는 것에 대한 특례라 그랬어. 따라서 인도일 이전에 받기로 한 것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인도일이라는 공급식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를 공급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에 따르든 상황에 따르든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인도일 이전에 돈 받는 것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인도일 이후에 돈을 받기로 한 때가 있다면 이때는 다시 인도일을 공급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 특례로서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 지문 자체들도 전부 다 어렵고요. 2번 지문만 좀 쉬운데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러고 요거 틀리게 했으면 참 쉬운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지엽적이고 난이도 있는 지문들과 조금 생소한 사례가 제시가 된 그러한 공급식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건 뭐 난이도상으로는 이 19번이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틀린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자, 20번 문제. 자, 이것도 계산 문제야? 또? 2021년도 기속 소득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 일단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이라는 걸 물어보면 첫 번째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합법적 도박에 의한 도박소득 찾으라고 했지. 걔들은 금액이 작으면 과세가 안 되거나 금액이 크면 어떻게 돼? 무조건 분류과세니까. 그래서 그게 한 두억에 섞여 있으면 좋은데 거기 제시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문제를 낼 거면 그 복권 당첨금 소득 같은 것들도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 어쨌건 그건 없고요. 자,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가 300만 원. 그러면 총수익금의 300만 원의 필요경비는 얘는 뭐예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와 총수익금액의 60%죠. 얘는 60%인 18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서 12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요. 얘는 300만 원의 원고료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역시 60%짜리 필요경비죠. 그래서 똑같네. 12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 강연을 했으니까 역시 기타 소득이고 강연료 400만 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거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100만 원인데 64, 24, 240만 원 빼면 얘는 160이네요. 그리고 주 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에 수령했던 퇴직 후에 수령했던 어쨌든 5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직 중에 수령했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수령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따라서 얘는 5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산하면 400이네. 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20문제 다 풀어봤고요. 어쨌건 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시험장에서 몰랐을까라고 자꾸 무릎을 치겠지만 이게 실전과 연습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편안하게 공부할 때는 어렵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게 내 인생을 건 시험 장소에 가가지고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문제를 맞추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시험장에서 내 점수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축하드리고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경험을 잘 기억하고 이 경험에 의해서 후속적인 도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했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보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합격한 친구들이야 뭐 이제 열심히 면접 보고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면 될 거지만 이제 오늘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좀 들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또 후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
반드시 오늘 시험은 에이 똥 밟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시험 본 100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만 책정하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시험장에서 내가 느꼈던 느낌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100문제를 고해성사하라 그랬지. 1번부터 마지막 100번째까지 문제까지 전부 다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음 시험이 어떤 도전이든 간에 이제 내가 투입한 노력의 성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 노력의 투영의 결과물을 확인했으니 그 다음번의 노력은 이 결과물을 경험 삼아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 내로 우리가 오늘 시험을 봤던 100문제는 반드시 검토하여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다음 도전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수고 많았고요.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소중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고한 것들이 전부 다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잘 본 친구들은 축하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잘 인식하고 후속적인 노력에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해설 강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